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20년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입니다. 사코와 반제티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무정부주의자들인데요. 1920년 무장 살인 강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서 무고를 입증하는 여러 재반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1927년에 사형이 집행되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항의와 소요를 야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1920년 미국 금주법이 통과되고요. 또 미국과 영국에서 공영 라디오 방송국이 설립되고 또 전기전축이 발명이 되네요. 그리고 1920년 소련에서는 10인 이상의 공장이 국영화되고요. 1920년 잡지 신 프랑스 평론의 주필 자크 리비에르의 권유로 시인 폴 발레리가 시 해변의 묘지를 발표합니다. 시인으로서 발레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에서 시적 언어의 가능성을 그 한계까지 끌고 간 프랑스 상징주의 시적 전통의 끝자락에 있는 시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들레르, 말라르메, 베를렌, 랭보 등 상징주의의 선배 시인들이 시적 언어의 파격을 추구했다면 발레리의 경우는 주관적 심상과 보편적 논리를 제대로 결합시킨 한마디로 시적 언어의 격을 추구한 시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언어를 포함한 사물의 물질적 작용과 정신적 울림의 조화 또한 글쓰기를 통한 발레리의 평생에 걸친 관심이었고요. 발레리의 말입니다. 나는 무아 상태에서 번갯불을 기다리는 이보다 맑은 정신, 의식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의 마음대로 반짝거리는 불꽃을 만들기를 좋아한다. 예, 통틀어 100편도 안 되는 시를 발표했는데요. 1898년 경일에 20여 년 동안 단 한 편의 시도 쓰지 않고 있다가 1917년에 긴 침묵을 깨고 512행의 장시 젊은 파르크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922년 이렇게 저렇게 써두었던 시들을 모아서 시집 매혹을 낸 이래로 산문에만 집중합니다. 1920년에 발표한 해변의 묘지는 1922년 시집 매혹의 첫 번째 시로 실리죠. 엄격한 음악적 율조를 주로 하는 발레리의 시를 번역으로 음미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발레리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모든 외국어로 된 시의 번역은 어느 경우에나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도 이 시의 제목 해변의 묘지는 시인의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좋은 번역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두어 군데 빼고는 김현 번역의 시 전문인데요. 첫 번째 연, 비둘기들 논이는 저 고요한 지붕은 철석인다. 소나무들 사이에서 무덤들 사이에서 공정한 것 정오는 저기에서 화염으로 합성한다. 바다를 쉼없이 되살아나는 바다를 신들의 정적에 오랜 시선을 보내면 사유 다음에 찾아드는 보답이로다. 예, 비교적 긴 시인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 여러 번역들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죠. 나는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 마지막 연으로 갑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새참 마파람은 내 책을 펼치고 또 닫는다. 물결은 분말로 부서져 바위로부터 굳세게 튀쳐나온다. 날아가거라 온통 눈부신 책장들이여. 부서라 파도여. 뛰노는 물살로 부숴버려라. 돛배가 먹이를 쪼고 있던 이 조용한 지붕을.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 시의 전체적인 느낌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꿰뚫어 보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아니면 예술이든 저작거리의 감각적 욕망과 세속적 가치 넘어 작용하고 있는 이치에 대한 통찰을 염원하는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점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릴케와도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포함해서 저작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호소력을 발휘하는 마지막 연에 이르면 저작거리 방식으로 시를 마무리하는 시인의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는 바람은 결국 저작거리 본부들의 흔들리는 마음일 거고요. 그래도 생존이라기보다는 실존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러니까 서바이벌이라기보다는 얼라이브로 살아야겠다는 중의 정도에서 느낄 수 있는 호소력이라고나 할까요? 예, 무엇에도 휘둘리거나 끄달리고 싶지 않은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작거리 본부로서 나에게 호소력을 발휘한 구절은 날아가거라 온통 눈부신 책장들이여입니다. 항상 세상에서 보이는 것 너머에 진리가 담긴 책의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서 펼쳐보고 싶어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넘어가지 않는 책의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눈부신 책장들이 세찬 바람에 종이연처럼 흩날리는 바닷가에서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를 보며 항상 깨어 있으리라고 두 팔을 벌린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 70에도 중이병에 걸린 나. 예, 부끄럽네요. 네, 발레리는 이 시가 포함된 시 매혹을 끝으로 더 이상 시를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0년 급진적인 혁명의 러시아에서 아직도 미적거리며 남아있는 전통적인 미술 개념을 뒤엎어버리기 위해 조각가들이 나움 가보와 앙투안 페프스너 형제는 그 쐐기를 박는 현실주의로서 구성주의를 선언합니다. 이 현실주의 선언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가 구성주의입니다. 러시아 구성주의는 1917년 러시아 혁명과 함께 등장한 프롤레트 쿨트의 실험적 작업을 진보적으로 계승하여 모스크바 예술문화연구소의 초대 소장이었던 칸딘스키를 신비주의자로 해임한 후 1922년경이면 공산주의 혁명에 봉사하는 공식적인 미술로서 자리 잡게 되죠. 이렇게 구성주의는 20년대 초엽 등장하는 미술을 노동계급의 일상과 연계하려는 생산주의적 경향과도 맥이 닿습니다. 현대 미술사적 견지에서 볼 때 이제 구성주의에서 디자인 같은 응용미술과 회화나 조각 같은 순수 미술의 경계는 허물어지는데요.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도 언급한 아키펜코의 조각이나 타틀린의 공간 디자인, 로첸코의 회화, 엘리시스키의 포스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첸코는 대략 1915년경부터 비대상 회화란 용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비대상은 독일어로는 게겐슈탄스 로스로서 1921년 독일 바우하우스에서 펴낸 말레비체 책 이름이 대상 없는 세계였죠. 1917년 로첸코는 작품에 구성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로첸코의 의도는 미술이 저작거리의 세속적 감정들의 표현이라거나 무슨 초월적 사유의 깊이를 담으려는 작업이 아니라 저작거리의 일상적 쓸모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현대적 산업의 건설 역군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성인 거죠. 사실 이런 의미에서 20세기 현대미술의 디자인적 측면은 입체주의, 미래주의, 절대주의, 신조형주의, 바우하우스 기능주의 등의 경우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경향입니다. 물론 칸디스키나 말레비치 그리고 몬드리안을 위시해서
바우하우스와 관련된 여러 미술가들에게서 초월적 신비주의의 심오한 비의적 경향은 무시할 수 없지만요. 이러한 경향들에서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처럼 러시아 구성주의의 의도적으로 몰개성적이고 디자인적인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래도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감성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이겠고요. 볼셰비키 권력의 지배가 스탈린 독재 체제로 전개됨에 따라 소련의 공식적인 미술로서 구성주의는 점차로 힘을 잃어가다가 1934년 관주도적이고 획일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대체되죠. 러시아 구성주의의 중심축이었던 나움 가부는 타틀린의 유명한 제3 인터내셔널 탑의 공간 디자인에 대해서도 쓸모 있는 주택이나 다리를 세우거나 아니면 순수한 예술을 창조하거나 할 일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 라고 투덜댔다고 합니다. 가보와 페프스너 형제가 주창한 구성주의 핵심은 미술은 시간과 공간의 물질적 실체라는 것이고요. 미술적 표현의 중심에 선, 색채, 부피감, 질량감 등을 놓아온 구태의연한 관습을 멀리하고 인상주의는 물론이고 입체주의와 미래주의를 포함해서 모든 재현주의의 싹을 잘라버려야 할 것이라는 과격한 주장입니다. 결국 미술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시간과 공간의 형상화일 뿐 재현의 대상은 환상이겠고 그러니까 궁극적 실제는 시간과 공간뿐이라는 거죠. 대상의 겉껍데기를 버리고 열린 내부를 드러내고요. 닫힌 물질적 집적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서 입체를 표현하고요. 감각적 자극으로서 색채를 거부하고 재료의 구체성을 강조합니다. 선은 소재에 내재된 힘의 방향을 정교하게 가닥잡는 데 쓰여야 하겠고요. 힘의 역학에 시간성을 투입하고 리듬의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작업의 실제적 움직임을 포함시켜야 할 겁니다. 가보와 페브스너 형제의 현실주의적 구성주의 선언을 정리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예. 내가 방금 정리한 정도의 그런 의미들입니다. 예. 자,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로서는 가보와 페브스너가 그리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물질적 실체로서 미술이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그들이 선언한 현실주의적 구성주의는 어쩌면 4차원 그림자의 투영으로서 3차원을 보고자 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듭니다. 말레비치의 대상 없는 우주의 우주 비행사처럼 무한의 사막으로 모험의 권유라고나 할까요? 아폴리네르가 입체주의 화가들을 다룰 때 4차원을 언급하면서 한 말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방향으로 무한을 향해 가는 우주의 무한성. 예, 가보와 펩스너의 말입니다. 절대적 공간의 무한한 깊이. 그렇다면 현실주의적 구성주의 선언은 새로운 사회 건설의 전제로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을 추구하자 함의 선언인가요? 적어도 입체주의적 시각적 구성을 더 높은 차원의 리얼리즘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은 실제로 일반적이었다 말할 수 있겠고요. 초기에 입체주의를 받아들인 후 초월적인 절대주의로 나아간 말레비치는 현실주의적 구성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을 추진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성주의 미술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로첸코의 1915년 비대상 구상입니다. 춤인데요. 거의 추상에 가깝죠. 이탈리아 미래주의의 영향도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1위로 오게 되면 1917년 구성이라는 작품입니다. 구성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형상과 색깔은 조금 뉘앙스가 복잡하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포스터로 오면요. 엘리스키의 1919년 붉은 쐐기로 백군을 이기다. 적군과 백군의 투쟁을 포스터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면 구성주의의 특징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자, 타틀린의 제3 인터내셔널 탑의 모형입니다. 유명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말레비치의 생산주의적 경향의 실생활 의복의 디자인입니다. 예, 그리고 나움 가보의 1957년경의 디자인인데요.
나음가부는 이러한 디자인의 작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작합니다. 예. 그리고 안뚜안 페브스너의 1920년 조각입니다. 입체주의 조각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죠.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